박시백 오려사 이번 시간에는 최후 시대가 끝나고 그의 서자인 최항의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최연의 장남인 인제 최후가 1919년에서 49년까지 무려 30년을 집권을 했어요. 네, 문제는 근데 이제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적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추는 정부인과의 사이에서는 뭐 딸 하나밖에 없었고, 네. 천민 출신 기생에게서 이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음. 만종과 만전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최후가 권력을 다루는 솜씨가 꽤 뭐랄까 좀 유려하고, 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음. 때문에 이 출신도 좀 애매하고 이런 아들들보다 자신의 사위인 김약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훨씬 더 이제 후계로서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들들을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사실 이 만종이나 만전 열받겠죠. 어쨌든 출가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또 스타일도 좀 이렇게 만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라도 그냥 내 거 진짜 이권 차지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관청에 있는 수십만 석의 곡식을 빌려준 후에 뭐 이자가 이게 엄청나요. 이거 뭐. 요즘에 뭐 거의 뭐 사채처럼 뭐 이렇게 활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재물을 모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따르는 그 패거리들이 있죠. 요 기록에는 문도라고 쓰였는데 지금 용어로 하면 이 패거리 이런 인물들이 막 좋게 얘기해서 나서가지고 문도군요. 예 폐악질을 일삼으니까 음. 그 당시에 이제 형부상서 박헌이라는 인물이 나서게 되는데, 형부상서는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그래서 이 만종 만전하고 그 패거리들이 이 백성들의 재산을 뭐 너무 이제 많이 빼앗고 원망이 자자하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을 불러들이고 그 패거리들을 잡아 가두어서 민심을 다독여야 합니다. 하니까 일단 최후가 이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이제 일단은 그 함부로 이제 거두어들인 재물과 곡식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문도들, 패거리들을 가두니까 모두 이제 최후의 조치를 환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쨌든 자신의 자식이었지만 너무 이제 그 폐악질 많이 하는 것을 엄정하게 잘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최후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올라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네.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저한테 이러는데 돌아가시면 진짜 우리 사람 취급이나 뵙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아버지가 또 나름 그럼직하다 싶었는지 뭐 찡하게 이제 가슴을 울렸는지. 눈물 흘리고 또 하소연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음. 오히려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던 형부상서 박헌에 대해서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흑산도로 유배를.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박헌을 오히려 유배 보내버리고 음. 이 둘 중에서 만전을 최항이라고 이제 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벌들도 내리고 네.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문제는 이 만전을 후계자로 이제 바꾸는 어떤 인생 역전이 벌어지는데 뭔가 이 뒷배경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로 대안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최후가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인물은 사이였어요. 네네. 근데 이때 이 김약선이라는 사이가 이제 죽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의 그런 어떤 새로운 후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만전을 환속시켜고 최항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 후계자가 죽었다는 그렇죠.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예. 배경이었군요. 그래서 이 김약선은 최후의 사위이기도 했고 이제 태자였던 그 당시에요. 나중에 원종이 됩니다만은 네네. 원종의 또 장인. 여기다가 어떤 배경까지 있냐면 우리 아마 요 프로그램 잘 보신 분들은 이 귀주성 전투영 우리 김경손이라는 인물 언급을 했는데 김경손의 친형이기도 했어요. 네. 이 상당히 상당히 뒷배경이 뒷배경이 있는 튼튼한, 네. 인물이고 이 최후의 눈에 들어서 이제 사위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완전 인자로 자리를 잡아갔는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김약선이 좀 자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최후를 위해 설치했던 그 권력 기구 중에 진양부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이 정방과 도방을 총괄하는 뭐 사실상의 최고 권력 기구였는데 바로 이곳에
시녀들을 그 망원로라든가 모란방 같은 좀 뭐 요즘으로 치면 좀 경치 좋은 뭐 용장소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그야말로 흥청망청. 이때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네, 흥청망청 조선 때 만들어진 거죠. 원조처럼 그렇게 놀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 김약선이 또 아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이전부터 남자 종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남편이 자신을 뭔가 이렇게 쫓아내기 전에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뭐 자신의 고른 비행은 완전히 감추고 이 김약선의 행실을 부풀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소위 고발을 합니다. 딸이 또 가가지고 멋지 저 비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이 망울라고 모란봉 이 건물 자체도 부숴버리고 결국 김약선 또 죽이게 됩니다. 그 김약선은 정말 이 아내의 좀 과도한 모함 때문에 거의 그렇죠. 자기의 그 잠재적 승계 구도를 잃은 것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게 과도한 됐는데. 모함은 아니죠. 그래요? 있는 사실을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2인자로서 처세가 실심에 투자했겠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이제 거의 후계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심지어 뭐 태자의 장인이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 최후가 그야말로 한순간에 김학선을 제거해버리는 걸 보면 그렇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최후의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냉정한 2인자라고 캐릭터였고 또. 네. 아무리 2인자라고 하더라도 최후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에 걸맞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또 진실이 밝혀진다면서요. 자기의 그런 내연 관계가 들통날까 봐서 남편을 이제 고자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는 좀 자기가 과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종은 이제 잡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학선에게는 이제 시호를 내려줍니다. 이 최항, 즉 만전이 이제 최항으로 이제 다시 재탄생을 하면서 권력자로 부상하면서 다름 아닌 김약선의 아들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약선의 아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김미라는 인물인데 원래 이름은 김정이었는데 한때는 최후의 신뢰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가 참소를 받아 유배된 후에 이제 고종 34년에 환속을 해가지고 이름을 김미로 고쳐서 이제 이름을 짓고 다시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의 아내가 그 고려 신종의 아들 양양공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실하고도 혼인이 있는 거죠. 이 그쪽은 보면 왕실의 그 종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다 이런 거는 좀 뒷배경이 있어야 또 아무래도 권력을 잡는 데는 유리하고 최항이 자신을 해치려다는 이거 정보를 입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김약선이 제거되고 그 아들이 또 어쨌든 불씨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측근들하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공격이 뭐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이제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김미는 또 누가 또 그 후원 역할을 하냐 하면 앞에서 소개했지만 김경순 바로 이제 기주대첩의 영웅 이 김경손이 또 큰아버지였고 그렇죠. 김약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큰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이 김경손에게 이제 뭐 소위 SOS를 쳤는데 이 김경손은 잘못하다가는 이게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겠다. 최후를 찾아갑니다. 결국 최후는 김미와 측근들을 이제 다 이제 잡아들였고 이 국문을 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편지를 내고 보이게 됩니다. 이 장군 유정 등이 자신에게 김미를 후계자로 삼아야 할 것을 청한 그런 편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졸지에 이제 연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군 유정 등. 그러니까 그 장군들은 아마 이제 김약선이 죽고 나서 아들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의견 개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추측해본 데는. 이제 김약선이 완전히 후계자하고 굳었고 이제 이 후계자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 아들. 결국 이 김미를 지지했던 이 세력들은 한 40여 명이 유배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 상당수 관련자들은 이 고려시대는 꼭 처벌할 때 물에 강물이나 바다에 잘 빠뜨려요. 결국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최후 입장에서 그 처음에 이제 김학선을 후계로 생각했다가 김학선이 죽고 나서 김미가 뭐 나름 젊고 상당히 나름의 이제 이런 장군들이 추대했던 걸 보면 중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음. 마음속에서 음. 만전을 예. 시켜야겠다라고 이미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만전을 이제 발탁하자마자 곧바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게 예, 되는데 예, 예, 예. 아, 실제 이제 아버지 최충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 최후를 위해서 최후의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뭐, 너 예, 예. 나 찾아오지 음, 말고 집에만 있거라 하면서. 예. 근데 이 최후의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집권해서 그런가 이 예. 권력을 다루는 데서 더 솜씨가 있고 음. 냉혹합니다. 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이후 이제 최양의 그런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세력들을 그냥 일망타진해버린 것이죠. 예. 실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을 뜹니다. 네네. 만약에 이 죽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못 해냈다고 한다면 어떤 사단이 네, 일어날지 최양으로서 몰랐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국외 구도가 상당히 또 복잡해지고 네. 뭐 내전 같은 게 벌어졌을 수도 있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밀당을 딱 정리한 것이 이 고종 36년 1249년 2월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눈을 감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시대 잠깐 좀 정리해 볼까요? 특별히 네.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지만. 아주 꽤 있습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물론 굉장히 공고한 1인 권력 체계를 구축했고 심지어 이제 이것을 1인 권력을 넘어서서 집안의 권력으로 공고화해서 자식에게 이제 물려줬다고 한다면 예. 최후는 이것을 더 공고화시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전에 있던 도방 같은 경우에도 내외 도방으로 확대하고 예. 그러니까 최씨 집안을 지키는 친위 부대를 훨씬 더 확충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권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 네네. 이게 핵심이네. 예. 그리고 그 정방을 설치했던 것을 우리가 일전에 보았었는데 네. 정방을 아예 집안에 설치해가지고 모든 인사권을 그냥 한 손에 틀어지고 자기 집에서 모든 인사 조치를 취했다던가 그다음 뭐 삼별초에 이제 한 토대가 되는 야별초를 도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야별초를 세운 것도 이제 예. 최후 때 일이었습니다. 삼별초의 전신. 네. 예. 그리고 최후가 행한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이제 강화청도. 강화청도. 예. 몽골과의 관계에서 이 최후는 권력에 대한 촉이 좋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몽골에 대해서 자신들이 항복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자신이 틀어지고 왕조차 좌지우지하는데 몽골에게 항복한 다음에는 몽골이 그 몫을 대신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기는 그냥 힘센 신하한 사람이 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강화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에서 뭐 밖에선 전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백성들은 죽어가나 말거나 어쨌든 최후의 30년은 아주 그냥 정말 권력과 향락을 다 누리면서 보냈던 30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 양반이 약간 문인적 체질도 있던 사람이라서 일단 글씨가 되게 좋아서 당대의 명필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네. 그 외에도 가령 뭐 국자감 수리하고 뭐 양녕고에다가 쌀을 기부해서 어쨌든 문풍을 좀 일으키려고 하고 문신들을 우대한다거나 이런 면모들도 보여줬고 네. 그다음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팔만대장경,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이제 처음에 발주를 하고 시작한 인물, 거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진행시킨 인물도 최후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자신의 영원함, 최씨 권력의 영원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이중적인 일이었겠죠.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하여튼 한 권력자로서는 굉장히 빼어난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팔만대장경 등의 이러한 어쨌든 결과적인 이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30년은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종 36년 11월에 이제 최양이 아버지 최후의 권력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데 이제 고종이 이때 최양에게 내린 벼슬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추밀원 부사에서부터 뭐 교정 별관까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 자리를 하루아침에 얻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뭐 핵심 관직은 추밀원 부사, 이병부 상사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제 교정벌감이죠. 그렇죠. 이제는 교정벌감 자체가 예. 최고 권력자를 최충원이 상징하는 만들어 놓은 네, 네. 권력의 핵심적인 그렇죠. 기구였으니까. 이렇게 권력을 승계한 최양은 이제 이미 아버지 최후가 자신의 정책들을 대거 숙청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최양은 남은 사실 정제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좀 위험한데 싶은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려요. 네. 정말 아버지 최후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네. 가혹합니다. 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김경손이 제건데 네. 김경손이라는 인물은 누차 얘기되지만은 기주동 전투의 영웅이었고 네. 그리고 당시 이제 무장들하고 백성들 사이에 신망이 매우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김학선의 아들이었던 김미가 이게 자기 조카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최양을 치려고 하는데 같이 힘을 붙여주시라 했을 때 이거를 오히려 최후한테 가서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이 권력 승계를 이제 원활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최양의 권력 승계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양이 보기엔 굉장히 자신의 앞길에 이제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워낙 신망이 두터운 네, 인물이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계속 피바람만 일으켜서야 권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나름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들을 취합니다. 네. 예컨대 이제 뭐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충원, 최후 등 쭉 이어져 오는 전통인데 네, 네. 청주의 설면사, 안동의 견사 이와 같은 이제 지방의 특산물들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네. 왕실에 바치는 네. 것 이것을 이제 감면을 해준다든가 일시적으로 감면해 준 거죠. 어량세나 선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네. 또는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샀던 게 교정도감 관리들이 각 지방에 파견돼 가지고 온갖 수탈을 하니까. 각종 이제 같은 말썽을 일으키곤 했는데 음. 이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 원래 관직에는 안 찼으나 이런 정규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또 강화의 중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를 하는 그런 네.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최항이 집권했던 요 시기에 몽골에도 계속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황제가 교체가 돼요. 네. 그 3대 황제 구육이라는 인물이 즉위 2년 만에 죽고 3년의 또 이런 공백을 거친 후에는 1251년에 네 번째 황제 뭉케라고도 하고 이제 헌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헌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에서 최항으로 권력이 승계되는 요 시점에 몽골도 이 권력 개척이 전환기가 이루어지면서 있었군요. 네. 이제 좀 이제 고려에 관심을 덜 보였다가 최항 집권 3년 차에 이르면 결국 또 몽골이 다시 고려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친조 출육을 둘러싼 몽골과 고려의 공방과 몽골의 5차, 6차 연이은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